재개발, 재건축 상가 입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비사업은 통상 종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에게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데 몇 가지 특수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정비사업 상가 투자가 지닌 장점, 그리고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요건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상가 투자의 최근 이슈까지 좀 밀도 있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정비사업 상가 투자의 장점입니다. 상가는 이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서 소유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다들 아실 텐데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다주택자 세금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현재 2주택자인 갑순이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추가 매수하려면 우리는 매매가의 12%를 취득세로 내야 되겠죠. 여기에 농특세랑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3.4%까지 세율이 늘어나죠. 그쵸. 반면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별도의 취득세 중과세 없이 4%의 단일 세율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서 보유 중에 부담이 적어지고 양도시에도 일반 세율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상가의 또 다른 장점은 대출을 통해서 투자금을 줄이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다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이 대출 한도 또한 LTV 60%에서 70%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매달 들어오는 소소한 상가 월세 수입은 보유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상가 소유주들이 모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상가로 입주권을 받으려면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조합의 정관 내용에 따라서 입주권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에 적용되는 이 법적 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기 전에 굉장히 다방면의 검토가 필수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상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개의 분야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서울시의 기준이고 법적 요건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 상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재개발에서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이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의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대략 30평 정도 되죠. 그런데 만약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의 토지 면적이 89제곱미터다. 이러면 분양 신청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맞습니다. 9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니까 분양이 불가하겠죠? 다만 이 서울시 조례에서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을 기준으로 분양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토지 면적 89제곱미터의 상가랑 1.5제곱미터짜리 도로를 갖고 있다면 이 종전 토지 면적의 합이 90.5제곱미터가 되니까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여기서 이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해준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강의에서는 편의상 이 권리가액을 그냥 감정평가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이라는 거는 조합에서 분양을 하기 위해 설계한 주택 중에서 가장 작은 평수에 해당하는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를 의미합니다. 자료를 하나 볼게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A구역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구역 조합은 총 분양 400세대, 임대 100세대를 합친 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고, 분양용 주택 이 400세대는 전용 3구 100세대, 전용 5구 100세대, 전용 84 2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용 3구 조합원 분양가는 3억 원, 5구 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는 6억 원, 그리고 84 제곱미터의 조합원 분양가는 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구역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은 얼마일까요? 3억. 맞습니다. 그쵸, 3억이죠. 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이 제가 분양주택 중에 가장 작은 평수의 조합원 분양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A구역에서 가장 작은 평수는 전용 3구 제곱미터고 그거의 조합원 분양가는 3억. 그렇기 때문에 A구역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 추산액은 3억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라는 말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에 해당하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면은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A구역에 상가를 갖고 있는 갑순이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순이는 대지 50제곱미터짜리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A구역은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중에 있는데, 이 대지 50제곱미터짜리 감정평가 금액이 3억 5천이 나왔어요. 이때 갑순이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죠, 그쵸? 지금 가장 작은 정용 3구 제곱미터의 분양가가 3억이기 때문에 갑순이의 상가는 감정평가 금액 3억 5천이죠. 그래서 1번 조건, 대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인 건 불충족하지만 2번 조건, 최소 분양가보다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2번 조건을 충족하게 되고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서울에서는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이 다음에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 내 상가를 투자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인지를 필수로 검토를 해야 돼요. 만약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구역 내 작은 규모의 상가를 투자할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겠죠. 왜냐면 규모가 큰 상가는 이미 대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거나 혹은 높은 금액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지도 90제곱미터가 안 되고, 그렇다고 감정평가 금액이 크게 나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하죠. 물론 상가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를 나중에 받지 못한다고 해도 상가 분양이라는 차선책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아파트 입주권에 비해서 기대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재개발 상가 투자는 이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물건인지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재건축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재건축 상가 투자는 재개발이랑 다르게 비교적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고, 그래서 강남, 목동, 여의도, 일기 신도시 등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아지면서 비교적 소액 투자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상가 투자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면 이 재건축 상가 투자는 재개발과 다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재건축 상가가 재개발 상가 투자보다 인기가 많았던 거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관리처분 방법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내용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에 따르면 부대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항목이라는 거는 가, 나, 다 이 항목을 말하죠.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가,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번,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여러분들 이거 가나 다목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말이 어렵죠? 이 시행령 법조항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장부터 한 문장씩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각 항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시 말하면 상가 소유자에게는 재건축 후에도 상가를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추가로 단서가 하나 더 붙죠. 이 문장이 재건축 상가 투자의 가장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공급받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 우리가 상가로 아파트를 받으려면 이 특별한 경우가 어떤 건지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과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목,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라는 건 다시 말해서 조합이 새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쵸? 그리고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종전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는 거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 조합원 분양가에 이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값보다 클 것을 뜻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재건축을 했는데 조합이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이 종전 상가 감정평가 금액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수 조합원 분양가에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값보다 크면 1주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조항을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재개발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요건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다만 여기서 재개발과 다른 점은 가장 작은 평형 조합원 분양가에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다는 겁니다. 잠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기존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 조합원 분양가보다 큰 경우에는 공급받을 수 있었죠? 주택을. 그쵸?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 종전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장 작은 조합원 분양가에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값보다 큰 경우에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값보다 클 것. 이 문장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이 B라는 재건축에서 가장 작은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고 정관에서 정한 비율이 0.1이라고 하면 최소 분양 단위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 추산액에 정관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값이 얼마가 될까요? 맞습니다. 3천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이 이 3천만 원보다 크기만 하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재개발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3억이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은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재건축 상가의 아파트 입주권 여부는 이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도 아파트 입주권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자, 근데 우리가 다시 과목을 보면은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조합이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에만 이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합이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세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음 남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값보다 클 것. 여기서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은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에서 신규로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를 뺀 금액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는 건 아까 감옥과 동일한 거예요.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 조합원 분양가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값보다 클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상가 감정평가 금액에서 신규로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를 뺀 금액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 조합원 분양가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값보다 크면 우리는 1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이 3억, 신규로 분양받으려는 상가 분양가가 2억, 그리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 조합원 분양가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값이 9천만 원이라면 아파트 입주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그쵸? 3억에서 2억을 빼면 1억이고 이게 이제 9천만 원보다 크니까 우리는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남옥세에 해당되는지 아시겠죠? 다음 다목 마지막입니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이 다목은 뭐냐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서 건축할 최소 규모의 상가 분양가가 최소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보다 큰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결국에는 조합이 상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예외적으로 아주 큰 규모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조합이 상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엄청 큰 것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면 그때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받으려면 앞서 알아본 가목, 남목, 다목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 목의 적용 기준을 조금 더 쉽게 나눠보면 이 가목은 조합이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남옥은 조합이 상가를 짓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목은 조합이 상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예외적으로 아주 큰 규모의 상가만 지어서 상가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겠죠. 만약 우리가 상가를 통해서 입주권을 받는다면 아마 대부분 남옥을 적용받아서 입주권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조합이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나 혹은 큰 규모의 상가만 만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쵸? 그런데 이 남옥을 통해서 1주택을 공급받으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큰 물건이어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이 신규로 분양하는 상가의 분양가가 보통 이 종전자산 상가 분양가보다 크죠? 훨씬 비싼 경우가 많잖아요. 새 거니까. 새 건물이 현 건물보다 싼 경우는 굉장히 드무니까. 그쵸? 그래서 이 종전 상가의 규모가 커야만 종전 상가 감정평가 금액에서 신규로 분양받는 상가 분양가가 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커질 수 있게 되는 구조죠. 그쵸? 그런데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보면 어떠냐면 면적이 작고 연식이 오래돼서 이 신규로 분양받는 상가 분양가보다 가격이 높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남옥세에 해당하여 1주택을 공급받는 것도 어려운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이제 가목도 안 되고 남옥도 안 되고 다목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텐데 왜 재건축 단지 내 상가 투자가 인기가 많았을까요? 이상하죠? 아니 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도 힘들어서 결국에는 이 1주택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답은 바로 한 가지 예외 케이스에 있습니다. 그 예외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상가를 분양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상가를 짓긴 지었는데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볼게요.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조합이 상가를 지었지만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분양받지 않고 아파트만 분양받은 경우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한 경우에는 남옥세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추산액이 0인 경우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게 되면 이 신규로 분양받는 상가 분양가가 0이 된다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내가 보유한 상가의 감정평가 금액이 1억, 그리고 신규로 분양받는 상가 분양가가 2억, 그리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 조합원 분양가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값이 9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신축 상가를 우리가 분양받게 되면은 종전자산 평가액에서 신규로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를 뺀 금액이 마이너스 1억이 되고, 이건 9천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이 불가능하죠. 그쵸? 이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자, 반면에 내가 만약에 상가를 분양받지 않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상가를 분양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분양받는 상가 분양가가 0억이 되죠.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분양받는 상가 분양가를 0원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서 신규로 분양받는 상가 금액을 뺀 금액이 1억 원이 되고, 이거는 9천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법적 해석이 되다 보니까 적은 지분을 갖고 있는 상가 소유자들도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더라도 향후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이나 여의도, 목동, 분당 등 입지가 좋은 곳들의 상가 투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우주아이님이 말씀해주신 정관에서 정한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작은 이유는 상가가 반대할까봐가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동의를 75%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75%를 받고 각 동마다 또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가를 어떻게 보냐면, 이 상가가 모여있는 상가 건물 있죠. 그거를 아파트 한 동으로 봐요. 그 한 동의 50%가 이제 동의를 안 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이제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0.1로 되는 거고, 이게 다 0.1이 아니에요. 이거 예시로 본 게 0.1이고 상가 조합원의 파워,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조합에서 정하겠죠. 그렇지만 0.1인 곳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저희가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 상가 분양가를 0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부작용도 굉장히 심했어요. 재건축 상가로 주요 입지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도니까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토지나 주택을 분할하여 지분을 쪼개도 입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법 조항을 보면 규정에서 상가는 예외입니다. 왜냐면 도정법 제77조에 나와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 규정은 토지나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상가는 정말 많이 상가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경계벽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한 개의 구분 소유권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면 결국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 저하를 유발하고 기존 아파트 원주민들과의 갈등과 소송으로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부산 대우 마리나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부산 재건축 3대장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한창 재건축을 추진해야 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8월에 한 법인이 대우 마리나 아파트 지하상가 전용 1044제곱미터짜리 한 개 호실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인이 이 매입한 한 개 호실을 3평짜리 면적으로 쪼개서 123개짜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가 한 개를 사면 재건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한 채 2억 5천만 원에 분양을 한 거고, 이게 50채 이상 판매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상가를 분할해서 소유자가 많아지게 되면 아파트의 전체 사업성이 악화되고 결국 그 손해는 누가 떠안게 되죠?
그쵸.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이 상가를 산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보고 산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아파트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줄 게 있어야 주는데 이미 이렇게 조합원이 늘어나게 되면 줄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 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이 대지 3평짜리 상가로 전용 12평짜리 1층 상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 방법을 바꿔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는 원주민이나 신규 매수자가 아니라 쪼개기 업자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가 굉장히 성행했는데요. 개포 우성 3차, 개포현대 1차, 송파구 올회, 그리고 아선, 오금현대, 성산시형까지 2020년대 초반에 비해서 2023년 9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로 상가가 쪼개진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들을 지자체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지자체가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상가 지분 쪼개기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개발 행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상가 지분 쪼개기도 원천 차단되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별로 강남구 7곳, 양천구 13곳, 송파구 8곳, 서초구 2곳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지정된 단지들에서는 상가 지분 쪼개기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준비하고 있는 성남시에서는 분당 택지지구 내에 상가 건물이 있는 공동 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모조리 다 지정을 했고요. 얼마 전에 광명시도 철산 하안 택지지구 전체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 지정이라는 적극 행정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 상가 지분 쪼개기 법안을 발의해서 지난 1월 9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 청산 근거 구체화. 그리고 2번, 개정된 권리산정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로 적용하겠다. 3번,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서 적용하겠다. 이 세 가지 법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번의 경우에는 상가 면적이 너무 작으면 현금 청산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행 도정법에서는 너무 좁은 토지에 대한 현금 청산 근거는 있는데 너무 좁은 상가에 대한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너무 좁은 상가에 대한 현금 청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돼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가를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한다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의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아봤듯이 지자체나 국회에서도 이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통한 도심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죠. 실제 현장에서는 지분 쪼개기로 인한 단지의 사업성 하락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간의 심각한 갈등도 유발되곤 합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가동이 아파트 한 동으로 취급돼서 조합 설립의 캐스팅 보트가 됩니다. 상가조합은 절반이 반대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재척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상가와 아파트가 한 필지로 묶여 있으면 필지 분할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에 상가가 아파트 단지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런 경우는 더더욱 상가 재척이 어렵겠죠. 따라서 현재 이 지자체나 국회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정비사업 상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까지도 간단하게 살펴봤죠. 오늘 강의가 구체적인 투자 방법이나 사례에 대한 설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비사업 상가 투자에 앞서서 우리가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나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법적 요건은 물론이고 개별 단지의 조합 특성까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요. 물론 이미 재건축 상가 투자로 수많은 성공 사례가 존재하고 있지만 하이리스크인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상가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방법론적인 접근보다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블로그에 정비사업 상가 투자에 대한 사례나 투자 물건 분석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기록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재건축 상가 투자 혹은 재개발 상가 투자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